들이 지금 정치에 불신만 많고 투표를 안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오죽하면 어르신들 심기를 불편하게 하면서까지 지금 이런 자극적인 메시지를 던져야 되겠어. 사람들아 투표 좀 해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볼 때 이게 얼마나 적반하장이냔 말이야. 지금 청년 세대는 정치를 주도하고 있는 4050 이 정치인들이 청년기를 보낼 때보다 거의 10%포인트 투표율을 끌어올린 세대란 말이에요. 자, 두 번째는 이제 그러면 이 청년 세대가 왜 이탈했고 청년들의 마음을 다시 복원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청년들을 알아야죠. 청년을 알아야 청년을 얻을 거 아닙니까?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모색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두 번째 꼭지로 이 청년 세대 정치 인식을 간략하게 좀 살펴볼 텐데 참고로 저 관련 내용은 제가 몇 번 소개해드린 이 한방에 끝내는 당선 지침서에 보시면 제가 제 3장 한 장을 통으로 털었습니다. 약 50페이지 정도에 달하는 청년 세대 심층 분석, 갈등과 차이를 넘어 미래를 보라라는 부제로 우리 청년들의 어떤 복지 정책이나 증세에 대한 인식, 사회 경제에 대한 인식, 그리고 정치에 대한 인식, 그다음에 지금 저출산 인구 절벽이 결국 청년들이 결혼을 포기하거나 출산을 포기하거나 수도권으로 이동하거나 하는 과정에서 지금 발생한 구조적 모순인 거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청년들의 인식과 그런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합리적인 대안은 뭔지 등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 약 130여 문항에 걸친 나름대로 좀 심층 조사를 해서 그 관련 결과물도 저 책에 좀 심어놨습니다. 담아놨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본론으로 다시 돌아가면 먼저 이제 저희가 이 조사는 이제 2023년 3월 19일부터 31일까지 약 2주간에 걸쳐서 무선 전화 기반 웹조사로 진행을 했고요. 전국 표본은 1000명, 조사 대상은 만 18세에서 39세 청년 대상이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2018년 12월에 동일한 질문을 던졌었고 이번에도 같은 이제 질문을 던져서 청년들의 어떤 정치나 선거에 대한 관심도 추이를 좀 앞으로도 기회가 되면 좀 살펴볼 예정인데 어쨌든 1년 전 대비 귀하의 정치나 선거에 대한 관심은 어떻게 바뀌었느냐라는 질문을 동일하게 던졌습니다. 2018년 조사해 보면 그 전보다 그러니까 촛불 집회가 있었던 2016년보다 2017년, 18년 그러니까 2016년 촛불 집회가 있었고 2017년에 대선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2017년보다 더 높아진 편이다라는 게 75%였습니다. 응답자가. 근데 2017년 대선 청년 세대 투표율이 75.2%였어요. 뭐 우연의 일치겠지만 어쨌든 2018년 저 시점에는 청년들이 어떤 정치의 효능감이나 어떤 실제 투표율이 굉장히 높아진 상황이었습니다. 반면에 이제 이번 조사에서는 높아진 편이라는 응답이 40%에 불과했습니다. 실제로 작년 지방선거 청년 세대 투표율이 36.9%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대선 지선을 거치고 지난 1년 이상 기간 동안에 정말 극심해진 어떤 정치적 갈등, 양극화 이런 것들이 결국 청년 세대에 정말 마음 줄 곳도 없는 방황하게 만드는 이런 상황을 지금 초래한 게 아닌가 우리가 좀 되돌아봐야 되고요. 어쨌든 청년들이 어떤 효능감이나 이 정치 참여, 투표 참여에 대해서 정말 비약적인 각성을 했었는데 지금 최근 들어서 청년들의 지금 인식이 굉장히 지금 심상치 않다. 왜 그렇게 됐는지는 이제 우리 민주당이 또 정당이 정치인들이 제대로 좀 따져보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좀 준비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정치나 선거에 대한 관심도는 대폭 낮아졌는데 내년 총선에 투표할 의향은 있느냐? 반드시 투표할 것이라는 응답이 71%에 달했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내년 총선에서 우리 정치권이 청년들에게 그런 투표를 할 만한 동기부여를 해준다라면 2020년 총선 때 2030 청년 세대 투표율이 28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에도 어떤 유사한 추이 또는 그보다 더 높은 투표율을 기록하고도 남을 우리 청년들인데 이런 청년 세대에게 누가 과연 이 동기부여를 해줄 수 있을 거냐. 이게 앞으로 남은 7개월의 과제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세 번째로 이제 젠더 갈등, 이런 사회적 갈등이 굉장히 극심하잖아요. 그게 대체로 보면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에서 과장되고 확산되고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는데
관련해서 이 청년세들에게 조사에 참여한 1000명에게 온라인 커뮤니티나 유튜브, 뉴스, SNS 채널 등에서 게시글 및 댓글을 통해 어떤 정치적 견해를 얼마나 표현하는 편이냐라고 우리가 질문을 던졌는데 거의 10명 중 7명은 거의 안 한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뭐 할까 말까 하는 사람까지 포함하면 10명 중에 8명 이상이 이 온라인상에서 거의 댓글을 달지 않고 소위 눈팅만 하고 있다. 뭐 다른 사람 의견은 어떤지, 어떤 게 대세를 이루고 있는지 뭐 이런 걸 살펴보고 있다. 이 정도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 실제로 적극적으로 하루에 한 번 이상 뭐 5.1%, 이틀에 한 번 정도 뭐 3%. 그래서 뭐 이틀에 한두 번 뭐 한 번 이상 그 댓글을 올린다라는 사람은 10명 중에 1명도 안 되는 거죠. 실제로 2022년 대선이 끝나고 성균관대 이재국 교수 연구팀이 2021년 8월부터 대선 전날인 2022년 3월 8일까지 무려 3,600만 건 이상의 포털 뉴스에 달린 댓글을 분석을 해서 결과를 그때 발표한 적이 있는데요. 이 3,600만 건의 댓글이 계정 기준으로 그 댓글을 단 사람이 불과 0.25%에 불과했다라는 거. 그들이 80%를 작성했답니다.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절반이 혐오성 댓글, 공격성 댓글이었다는 거고, 그 다음에 150건 이상의 댓글이 달린 이 포털 기사 기준으로 댓글 작성자의 연령대를 추적을 해보니까 50대가 33.3%, 40대가 30.2%, 그러니까 40, 50대가 거의 뭐 63.5% 정도를 점유하고 있고, 뒤를 이어서 이제 60대가 20.6, 그리고 30대 12.4, 20대 3.5%입니다. 그러니까 2030 세대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포털이나 뉴스나 어떤 SNS 상에서 자신의 어떤 정치적 견해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사람이 10명 중에 한두 명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청년 세대 내에 매우 심각해져 있는 젠더 갈등은 청년들이 지금 상황을 초래한 게 아니라 그 중에 아주 극성스러운 일부와 양극단의 어떤 그 안티 또는 레디컬 이런 집단, 그리고 클릭 장사를 도모하는 언론이나 아니면 뭐 다른 네임드들이 결국 지금의 청년 세대 내의 젠더 갈등을 조장한 주범이다. 저는 뭐 이렇게 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지금 청년 세대를 대변하는 정당이 있다고 생각하느냐라고 역시 2018년과 동일한 질문을 던졌는데 2018년에는 청년 세대를 대변하는 정당이 있다가 약 26이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21% 정도로 약 5%포인트 정도 더 하락했고 청년 세대를 대변하는 정당이 없다는 이제 반대로 상승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 친구들 청년들의 지금 5명 중 4명은 우리 청년들을 대변하는 정당이 지금 없다라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이나 정치인들이 준비해야 될 대안은 뭐냐면 우리가 앞으로라도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우리 청년 세대를 적극적으로 대변하는 이런 체감 있는 이런 정책들을 가지고 이 약속을 지켜 나갈게라고 하는 것이 첫 출발점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청년 세대를 대변하는 정당이 나타날 경우에 당신이 지금 지지하는 지지 정당이나 선호 여부와 무관하게 그 해당 청년 세대를 대변하려는 정당에 투표할 의향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있다가 58%입니다. 그렇지 않다가 약 34%. 그러니까 내가 어느 당을 지지하든 아니면 무당파든 간에 우리 청년 세대를 이해하고 청년 세대를 대변하려는 정당이 나타날 경우에 내가 그 정당을 지지할 의향이 있다라는 응답이 그렇지 않다는 응답보다 약 1.7배 높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청년 세대들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이념이나 어떤 진영 논리에서 굉장히 자유롭고, 그래서 이 친구들은 정말 실용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자유주의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의 특성을 잘 이해해서 우리 청년들의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효과적인 전략들을 준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겠다. 마지막으로 이제 한반도를 둘러싼 그 주변국 5개국에 대한 그 호감도를 물었는데 아마 이와 관련된 지표들은 종종 다른 기관이나 매체에서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시점에 따라서 약간의 이제 그 추이 변화는 있지만 올 3월 현재 우리 청년 세대에 저희 조사에 응답한 청년들의 한반도 주변 5개국에 대한 호감도를 보시면 중국이 6.5% 꼴찌입니다. 비호감은 88.9%로 중국 1위입니다.
아직도 지금 침략 행위에 대한 뭐 이런 사과를 거부하고 있고 뭐 꼼수만 부리고 있는 일본에 대해서 일본이 오히려 호감도가 청년 세대에서는 두 번째, 비호감은 역시 밑에서 두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성 세대하고 청년 세대의 결이 상당히 다르다라는 걸 이 하나의 슬라이드에서도 우리가 느낄 수 있는데, 이건 저희 조사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 데이터를 봐도 대동소이한 상황입니다. 이건 뭐냐면 일본은 이제 청년들은 겪어보지 않은 일본의 어떤 그 침략 행위는 지금 청년들이 겪어보지 않은 세대인 거잖아요. 경험하지 않았던 거죠. 근데 어쨌든 뭐 역사적으로 사죄하지 않고 지금도 이 뭐 독도는 자기네 땅 뭐 등등 저런 그 엄한 짓을 하는 일본에 대한 비판적 정서는 분명히 가지고 있지만, 그러니까 청년 66%가 일본에 대해서 비호감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일부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감을 느낀다라는 건데, 중국은 지금 진행형인 거거든요. 중국, 러시아는, 북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군대에 있을 때 뭐 사흘이 멀다 하고 비상이 걸리고 뭐 외출 외박이 금지되고 인민은 죽어나가는데 뭐 굶어 죽는데 뭐 이 재원을 무기 개발에 쓰고 얼마나 북한에 대해서 비호감이 높아졌겠어요. 근데 지금 러시아는 또 우크라이나를 침략하고, 중국은 우리를 수천 번 침략한 나라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 한국 문화, 한국의 전통을 다 자기네 걸로 지금 역사를 왜곡하고 있고, 그건 현재 진행형인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의 저런 고압적이고 강압적인 행위에 대해서 청년들이 단호히 지금 거부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최근에 윤석열 정부가 지금 미국과 일본 올인 전략을 구사하면서 지금 중국, 러시아와 굉장히 지금 관계가 불편해졌고, 이게 우리 한국의 새로운 리스크로 지금 급부상한 상태인데, 물론 그런 어떤 그 중국과의 긴장을 완화해 보려는 선의에서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이 중국을 방문한 건 이해를 해요. 그런데 청년들이 볼 때는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아니, 중국이 저는 고압적으로 눈을 부라리면서 정말 우리 한국의 역사, 한국의 문화를 마치 자기네 것으로 둔갑시켜서 역사를 왜곡하고 있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제1야당이 이빨은 얘기, 쓴소리 한번 못하면서 중국 비유 맞추려고 중국을 방문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정당이나 정치인이라면 당연히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뭐 미국이 됐든 일본이 됐든 중국이 됐든 동일한 잣대와 기준을 가지고 잘못됐다라고 비판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이 독도는 자기네 땅이라고 하면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호통을 치듯이, 중국이 우리 김치가 한복이 자기네 거라고 하고 고구려 역사가 자기네 거라고 하면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도 이 단호하게 항의를 하고 그 역사 왜곡을 중단하라고 요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청년들이 민주당을 보는 시각이 바뀔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친중 행보가 민주당에 또 새로운 리스크로 작용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되고, 어떤 이 언행이나 정책도 다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그 리스크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고 그걸 최소화하기 위한 어떤 연동 작전이 필요하다. 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이 청년세대 정치인식은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정말 뭐 여기 책에 있는 방대한 내용을 다 소개할 수는 없고, 어쨌든 그건 책으로 가름하고요. 관련해서 요약을 해보면, 우리 2030 청년들은 자신들을 대변하는 정당이나 정치인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통해서 바꿔보고자 하는 어떤 변화를 이루고자 하는 의지는 매우 높다. 그리고 최근 2010년대 들어서 우리 청년들이 실제로 높은 투표율로 그걸 확인시켜 줬다라는 거고, 두 번째로 이제 과반의 청년들이 청년 세대를 대변하는 정당이나 정치가에게 투표할 의향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정당이나 정치인이 지금 보이지 않는다라는 반증이겠죠. 마지막으로 우리 청년들은 이념 성향을 불문하고 일본은 싫지만 중국은 혐오스럽다고 여기고 있다. 자, 앞에 슬라이드로 다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이건 뭐 보수층뿐만이 아닙니다. 진보층 그 비호감들 한번 보시면 중국이 89%, 러시아가 84%, 일본이 81%입니다. 그러니까 일본보다 진보층의 중국 비호감도가 2030 청년 세대의 진보층 그룹에서 거의 9%포인트가 높고요. 중도층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이 88%, 북한이 79%,
러시아 75. 그러니까 중국이 뭐 진보층이나 중도층의 청년들에게 비호감이 1위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청년 세대의 인식을 잘 깊이 있게 살펴보고 전략을 세우고 행보를 펼쳐 나가셔야지. 지금 이민청을 여권이 지금 이민청을 설립하고 그다음에 중국 동포들의 지방선거 투표권을 뭐 탈하자라든가 뭐 이런 논의들이 바로 저런 청년 세대 어떤 그 인식에 기반한 청년 세대 공략 전략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에 대응하는 민주당의 전략이 필요할 텐데 최근 행보를 보면 역시 그런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 뭐 이런 좀 느낌을 갖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지난 한 주 동안 뭐 또 수많은 여론조사들이 쏟아져 나왔는데 그 중에 좀 의미 있는 몇 개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월화수 3일간 진행된 MBS 격주간 조사입니다. 이번 조사는 이제 한국리서치가 수행을 했고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심의위원회,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이제 MBS는 이제 2주 단위로 격주간 조사를 하고 있는데 왼쪽에 그 윤 대통령 직무평가와 우측의 정당 지지도 추세선을 보시면 직무평가는 이제 부정이 계속 과반을 유지하고 있고요. 부정률이 이제 빨간 실선이 이제 긍정률이죠. 긍정률이 이제 30%대 박스권에 지금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우측 정당 지지도를 보시면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5회 연속 지금 오차범위 안팎에서 우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7월 3주 그러니까 전전주 대비 MBS의 윤 대통령 긍정률은 1%포인트, 국민의힘은 2%포인트 오차범위 내에서 소폭 동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고 조사 시점이 2일까지였기 때문에 뭐 2일부터 이제 잼버리 대회 부실 파문이 이제 터져 나오기 시작했고 3일 날 김은경 혁신위원장 뭐 노인 비하 발언 사과 뭐 등등 이런 파문이 이어졌기 때문에 아마 이 두 사건의 어떤 여론은 충분히 담기지 않았을 것으로 좀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다음 주는 이제 2주 후라서 좀 추세를 보기에는 좀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갤럽은 이제 주간 단위 조사잖아요. 역시 같은 전화면접 조사고 한국갤럽 자체 조사고 기타 사항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되는데 똑같이 지금 왼쪽에 직무평가 우측에 정당 지지도입니다. 뭐 직무평가는 계속 뭐 갤럽도 부정률이 이제 50%대를 유지하고 있고 긍정률은 역시 30%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MBS보다 그 갭이 좀 더 크다라는 걸 알 수 있죠. MBS보다 한국갤럽이 같은 면접조사임에도 불구하고 긍부정률 격차가 좀 더 크게 유지되고 있다. 우측의 정당 지지도를 보시면 역시 한국갤럽도 MBS처럼 5주 연속, 5회 연속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오차범위 내에서 뭐 근소하게 지금 앞서고 있는데 추세적으로는 어쨌든 국민의힘이 약간 갤럽 조사 기반으로 보면 약간 우위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오차범위 내기 때문에 통계적으로는 차이가 없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지난주 우리가 한국갤럽 7월 4주차 결과를 한번 살펴봤었잖아요. 국민의힘 35, 민주당 29. 그래서 이 조사 결과 금요일 날 발표된 지지난주 금요일 날 발표된 이 조사 결과를 토대로 뭐 주말 동안 뭐 민주당이 윤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 뭐 급락 뭐 이런 굉장히 그 자극적인 그런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추세적으로 민주당이 고전하고 있는 건 맞지만 그러나 플러스 마이너스 1, 2% 가지고 그렇게 자극적으로 일희일비할 게 아니라 이렇게 긴 호흡으로 좀 살펴보시면 지금 이번 주는 이제 또 1%포인트 차 오히려 좁혀졌잖아요. 그러니까 역시 갤럽도 1일부터 3일까지 화수목 매주 화수목 3일간 조사를 하고 있고 이 앞에서 살펴본 잼버리나 노인 비하 파문이 부분적으로 아마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 계속 진행형이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까지가 반영된 데이터는 아마 한국갤럽의 다음 주 금요일 발표될 조사를 보면 이번 파문이 여당에 또는 민주당에 더 큰 악재로 작용했는지 어쨌는지는 다음 주에 좀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여론조사 꽃 데이터를 우리가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죠. 역시 같은
가상번호 무선전화, 가상번호 전화면접조사하고요. 여론조사 꽃 자체 조사로 주간 단위로 진행하고 있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앙열심히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는데, 우리 여론조사 꽃의 윤석열 대통령 직무평가 추세선을 보시면 부정률이 계속 60%대입니다. 뭐 이번 조사에서 이제 59.7%로 지금 5주 만에 지금 뭐 근소하게 지금 60% 아래로 내려왔고, 부정률은 계속, 긍정률은 이제 30%뭐 중반대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뭐 MBS나 갤럽과 정반대로 계속 민주당이 이번 조사만 오차 범위 내로 좁혀졌고, 최근 4주 동안은 오차 범위를 벗어난 강세를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무평가는 윤 대통령 부정률이 MBS나 갤럽보다 높은 특징이 있지만 어쨌든 추세는 거의 유사한데, 정당 지지도를 보면 갤럽과 MBS와 우리 여론조사 꽃이 정반대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이런 그 기관별 어떤 그 조사 결과가 왜 다른지는 그 설문까지 들여다보면 그 이유를 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점을 고려해서 한두 개의 기관의 데이터에 너무 그 심취하지 마시고 다양한 그 조사 결과들을 좀 같이 병행해서 살펴보면서 어떤 민심의 흐름을 살펴보는 게 여론을 살피는 어떤 지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조사 중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게 이제 바로 이 한국갤럽의 부정기적이긴 하지만 지금 2018년 8월부터 우리 한국갤럽이 쭉 주기적으로 조사를 해서 발표한 정당별 호감도 그래프인데요. 2018년 8월 맨 왼쪽 부분을 보시면 당시 2018년 8월이면 2018년 6월에 지방선거가 있었잖아요. 그 직전에 평창올림픽이 있었고, 그러니까 지금 평창올림픽과 새만금 잼버리가 거의 뭐 극과 극의 어떤 코리아에 대한 어떤 인식을 지금 대비하고 있는 양상인 것 같은데, 어쨌든 2018년 평창올림픽 뭐 성공을 했고 지방선거에 민주당이 뭐 헌정사상 초유의 압승을 거둔 한 2달 후쯤 첫 조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호감이 간다 57. 당시 2018년이면 아마 새누리당이었나요? 당명이 하도 바뀌니까 좀 헷갈립니다. 어쨌든 지금 국민의힘은 호감이 간다 15. 그러니까 탄핵 이후에 완전히 죽쓰고 있었죠, 우리 국민의힘이. 그리고 그 20% 안팎을 유지하다가 2021년 4월 LH 사태와 재보선을 치른 직후에 국민의힘 호감도가 민주당을 처음으로 역전하게 됩니다. 거의 3년 만의 일이죠. 거의 3년 만의 일이죠. 그리고 이제 서로 엎치락뒤치락 지금 현재 이루고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앞에서 살펴본 이 정당 지지도도 어쨌든 내년 총선판을 읽을 수 있는 유용한 지표고, 역시 총선 임박한 시점까지 저 추세선들이, 이 정당 지지도 추세선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살펴봐야 되겠지만, 이 정당 호감도 역시 선거 결과를 어떤 유추할 수 있는 상당히 유용한 보조 지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갤럽이 예전부터 축적한 저런 뭐 양질의 데이터를 지금 계속 무료로 공급을 제공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귀납적으로 이제 그 해당 시점 전후의 어떤 선거 결과와 저 정당별 호감도를 비교해 보면 상당히 어떤 일관성을 갖습니다. 맨 좌측에 보시면 이제 2018년부터 2020년 총선, 그러니까 LH 사태가 터지기 직전까지는 민주당의 호감도가 계속 뭐 압도적 국민의힘을 압도하고 있죠. 특이한 건 그 정의당이 황색 실선으로 되어 있는 정의당 호감도도 상당히 국민의힘보다 선방하면서 뭐 중위권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최하위로 이제 떨어졌는데, 세계 정당 중에. 자, 보시면 LH 사태가 터지기 전에 민주당의 어떤 그 호감도의 그 추세선이 계속 국민의힘을 압도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 지방선거, 2020년 총선 다 승리를 거뒀죠. 그런데 이제 LH라는 이제 판도라 뚜껑이 열리고 직후에 재보선 참패하고 지금 이제 오늘에 이르렀는데, 작년 대선 지선을 치를 때 국민의힘 호감도가 민주당을 추월했고,
결국 양대 선거의 승리도 국민의힘이 거머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후 지금 우리 이재명 대표가 아마 작년 8월 28일 28일 당대표에 선출이 됐잖아요. 이제 1년 이제 만 1년 돼 가는데 저 그래프의 우측 박스를 보시면 2022년 7월 14일 조사 이후부터 이제 지금 최근 조사인 8월 3일 것까지 지금 박스가 쳐져 있는데 4차례 조사가 있었죠. 보시면 지금 민주당 호감도가 뭐 30% 안팎에서 지금 계속 횡보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또 역시 지금 오락가락하면서 지금 30% 안팎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래프에서 우리가 도출할 수 있는 결론은 뭐냐면 우리 이재명 대표가 결과와 성과로 평가받겠다고 했어요. 그 당대표 수락 연설문에서 이재명 대표님이나 참모들 계시면 작년에 이재명 대표 당대표 수락 연설문을 다시 한번 좀 복기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연설문에 담겨있는 핵심 키워드들이 지금 과연 1년 동안 하나라도 제대로 지켜진 게 있는지 이런 걸 한번 좀 다시 한번 그 복기를 해보시고 반성적으로 돌아보셔야 8월 28일 당대표 취임 1주년 기념 뭐 기자간담회 하실 때 뭔가 좀 썰을 푸실 거 아니겠어요? 근데 어쨌든 오로지 혁신의 결과와 민생 개혁의 성과로 평가받겠습니다. 이게 이재명 당대표 당선자의 워딩이었는데 지난 1년 동안 과연 어떤 그런 혁신이나 성과가 있었는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민주당이 돌아볼 필요가 있고요. 아까 앞에서 살펴본 한국갤럽의 이 대표 당선 이후에 지난 1년간의 민주당의 호감도가 지금 국민의힘과 거의 독인 객인이다. 그래프 추세선이 말해주는 추세선에 여러 함의가 저는 담겨 있다고 봅니다. 자, 지금 민주당의 오만 뭐 리스크에 함몰되면서 결국 위기에 처하자 혁신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고 그 혁신이가 지금 또 역시 난파선이 되어가고 있잖아요. 좌초 위기에 지금 직면했고 뭐 우리 박지원 원께서 최근에 뭐 언론에 출연하셔가지고 뭐 이미 끝났다 뭐 이런 표현을 하셨던데 혁신이의 목적이 뭡니까? 진짜 말 그대로 당의 어떤 구조적인 그런 모순을 혁파하고 국민들로부터 누적된 그런 불신을 해소하고 뭐 국민의힘이나 다른 정당보다 더 혁신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뭐 당대표 사법 리스크, 돈봉투, 뭐 기타 설화 사건, 코인, 뭐 이런 이 민주당의 그 더 씌워진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를 일거에 걷어내시든가 그런 어떤 본질에는 지금 접근하지 못하고 지금 국면에서 대의원제 폐지 이런 것들이 과연 국민이나 일반 당원 지지층에게 얼마나 설득력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한켠에서는 이재명의 민주당을 완성하기 위한 이 역할을 혁신이가 마지막 던지고 도망가는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지울 수 없을 것 같아요. 이민주 후보님 안 그렇습니까? 절레절레 고개를 흔드시는데 우리 윤국킴 후보님 맞답니다. 지금 윤석열 정권이 출범한 1년하고 한 3개월 지났잖아요. 그리고 뭐 정말 그 어렵게 쌓아 올린 우리 코리아의 국격 정말 뭐 한국에 대한 어떤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을 무참히 짓밟아 버렸습니다. 정말 총체적인 어떤 국적 난맥상을 우리가 지금 지난 1년여 기간 동안 지금 목도하고 있고 정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참담하지 않을 수 없는데 윤석열 후보가 집권하면 검찰공화국 될 거라는 거는 우리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잖아요.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역시 예상했던 대로 뭐 용산이나 뭐 각 정부 부처 등등 검찰 출신들이 요직을 지금 차지하고 지금 밀어붙이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런 정권의 독주, 정권의 횡포를 국민의 위임을 받아서 견제하고 저지하고 민생을 챙기라고 180석을 몰아줬던 거잖아요. 근데 지금도 170여 석을 가지고 있고 근데 지난 1년 동안 과연 제1야당이 정권의 저런 폭주를 제대로 견제하고 있고 이 국민들에게 설득력 있는 어떤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지 이제 이 지점에서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윤석열 정부가 검찰을 앞세워서 무수한 그런 칼을 휘둘러 댈 거라는 건 이미 예상했던 일인데 그러면 칼 끝에서 자유로운 사람들 국민 눈높이에 맞는 사람들이 당을 이끌어가면서 뭔가
국민의 민심을 등에 업고 정권의 폭주를 막아내는 게 더 타당했지 않을까, 이런 회한이 듭니다. 어쨌든 그동안 1년 동안의 이재명 대표 체제의 성적표가 지금 1월치인데 앞으로 7개월 동안은 어떨지, 그거는 이제 내년 총선에 출마하실 우리 뭐 의원님들이나 출마자들 그리고 핵심 지지층들이 한번 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시고요. 우리가 야구를 할 때 이 타자가 안타나 홈런을 치려면 송구안이 좋아야 되잖아요. 송구안. 예. 공을 끝까지 저 볼이 지금 커브인지 아니면 뭐 그 직구인지 뭐 인코스로 오는지 아웃코스로 오는지 눈을 감지 않고 끝까지 공을 지켜보고 결정적인 타이밍에 배트를 휘둘러야 되는 거잖아요. 안목이 좋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안목이 좋아야 훌륭한 타자가 되는 겁니다. 정치인도 안목이 좋아야 돼요. 정치를 혼자 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와 같이 그런 대의를 주도해 나갈 혁신위원장 감으로 누가 더 적당한지, 이재명 대표 민주당 지도부가 그런 안목이 있었어야죠. 다 지나간 일입니다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민주당이 지금 난파선이 되어 있고 지금 여기저기 구멍이 뚫려서 지금 뭐 물이 지금 스며들고 있는데 그 안에 지금 그 기득권을 갖고 계신 영감님들은 우리 방은 아직 끄떡없어 지금 이러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배가 언제까지 버틸지는 제가 알 수 없겠지만 뭐 결과는 뭐 쉽게 예상이 되고요. 저게 아마 어제인가 용산 서울 한복판에 저런 현수막이 내걸렸더라고요. 우측에 그 게시자를 보면 국민의힘 용산구 당원협의회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남은 수명 비례 투표권 부여, 어르신 폄훼는 민주당 DNA. 잼버리는 한두 달 지나면 잊혀집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건 사고들이 터지잖아요. 그 다음에 윤석열 정부의 특기가 뭐냐면 정부 여당의 악재가 터지면, 특히 용산의 악재가 터지면 뭔가 다른 더 큰 이슈로 덮기 위한 모종의 어떤 액션이 있겠죠. 그런 플랜이 있을 겁니다. 뭐 그런 것들이 지금 여의도 뭐 정가에 지금 회자되고 있는 거잖아요. 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시죠? 자, 이 업보를 어떻게 하려합니까? 우리 후보님들 정말 이 땡볕에 정말 불철주야 노력을 하시는데 저런 사고 한 방 터지면 백약이 무효입니다. 백약이 무효. 8월 18일 다음 주가 우리 김대중 대통령님 서거 14주기입니다. 저분께서 지금 이 민주당 상황,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상황을 보시면 뭐 어떤 회한이 드실지, 어떤 정말 생각을 하고 계실지 참 그 안타까운 마음인데, 자, 저분이 일생을 걸쳐 실천했고 또 우리 국민들에게 호소하셨던 내용이잖아요. 저 왼쪽에 저 그 김대중 대통령님의 메시지는 2009년 6월 11일 날, 그러니까 6.15 기념식에 내보낼 연설문을 며칠 앞서서 그 녹화하신 그 자료에 있는 내용인데 마지막 대중연설입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볼게요. 피 맺힌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 행동하는 양심이 됩시다.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입니다. 이분이 뭐 정치를 하면서 계속 그 주창하셨던 내용이고 지금 우리 국민들의 뇌리에도 가장 강력하게 각인되어 있는 메시지잖아요. 근데 이 행동하는 양심은 안과 밖을 가리지 않고 나타나야 한다. 그게 진정한 행동하는 양심이다. 아니라면 뭡니까? 민주당의 내로남불, 리더십 위기, 정체성 위기, 이런 초유의 당의 위기 상황에 대해서 민주당의 행동하는 양심이 행동을 하셔야죠. 그리고 정말 국정 난맥상을 보이고 있는 부당한 권력에 대해서도 당연히 항의하고 실천하는 그런 행동하는 양심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느 우리 공동체와 관련해서 뭐 어떤 집단에 대해서도 우리의 기준은 하나여야 되는 겁니다. 하나. 우리가 성직자를 뽑는 선거를 하는 게 아니라 저쪽보다 비교적 더 깨끗할 것으로 믿었던 집단에 우리가 지지를 보냈던 것이지 성직자를 뽑으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우리 국민을 그렇게 무시하지 마세요. 오늘 이제 날씨도 덥고 뭐 주제가 좀 그래서 저도 좀 약간 혈압이 올랐던 것 같은데요. 흥분을 가라앉히고 지금 뭐 묻지마 범죄도 지금 뭐 행행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사회가 그만큼 불안하고 뭐
어떤 정치적 양극화, 갈등이 심화되면서 정말 돌봐야 될 어떤 집단들을 소홀히 하면서 이런 것들이 결국 이제 이런 어떤 공동체 위기로까지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내년 총선 준비하시는 분들 지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중앙에서 당에서 여러분들의 어떤 총선 승리 비법을 얻을 수 있다라는 생각은 그냥 꿈에도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오롯이 정말 치열하게 이기는 전략을 고민하고 실천에 옮겨서 내년 총선을 도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음 주 화요일이 우리 광복절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제 제가 9강째 지금 그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 이영옥 실장님을 비롯해서 지금 템님들 정말 뜨거운 여름에 저 에어컨도 빵빵히 틀지 못하고 굉장히 고생들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다음 주 한 주는 쉬고 셋째 주에 화요일 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찜통대기 건강 잘 챙기시고 힘찬 8월 되시기를 응원하면서 오늘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